조용원의 내공.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굶어 죽는 것에 대하여. 속을 비우고 굶어 죽는 것이야말로 가장 고결한 죽음이요 성스러운 죽음이다. 몇 년 전 인도의 자인화교 전문가에게 들은 이야기다. 처음 들었을 때는 약간 쇼킹했다. 산입에 거미줄이야 치겠느냐? 는 말 생계 걱정을 하는 장사미사들에게 굶어 죽는 것이야말로 가장 성스러운 죽음이라고 하니까 이건 보통 역발상이 아니다. 역발상이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 한쪽에만 생각이 몰려있던 사람에게 그 반대쪽도 역시 탈출구가 있다는 이야기는 통쾌하다. 불교와 비슷한 시기에 인도의 성장 마이비라에 의해서 창시된 자인화교, 이 종교의 방법론은 금욕이 특징이다. 고생을 통해서 본래의 영혼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행의 대표적인 방법이 단식이다. 남녀관계에 대한 욕구보다 더 근원적인 욕구가 음식에 대한 욕구이다. 섹스를 안 한다고 죽는 것은 아니지만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 자인화교에서 하는 이야기는 인간은 먹기 위해서 자기 뱃속에 음식을 집어넣기 위해서 온갖 업을 쌓는다는 것이다. 사기치고 뒤통수 때리고 배신하고 강탈하고 이 모든 부도덕한 행위가 따지고 보면 먹자고 하는 짓이다. 인간 삶은 동물의 왕국이다. 따라서 음식을 안 먹고 속을 비워서 죽는다는 것은 이 모든 카르마로부터 벗어나는 수행이 되는 셈이다. 궁하면 통한다. 내공을 쌓는 방법은 두 길이다. 톡서와 여행. 톡서는 앉아서 하는 여행이고 여행은 돌아다니면서 하는 톡서이다. 여행은 쉽지 않다. 여행을 다니려면 돈, 시간, 건강, 취미라는 네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이 네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은 상팔자임이 분명하다. 역시 1번이 돈이다. 외국으로 여행을 갔을 때 돈 들어가는 항목은 비행기가, 호텔비, 식비이다. 이걸 줄여서 나는 비주식이라고 부른다. 보통 사람은 이 비주식의 부담 때문에 여행을 쉽게 생각하지 못한다. 지방의 조그만 대학 교수를 하다가 재단 이사장과 불협화음을 겪고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고 사표를 쓴 지인이 있다. 시간이 많이 나니까 정처 없이 세계를 떠돌았다. 떠돌면서 비주식의 달인이 되었다. 돈이 풍족하면 생각을 덜하고 돈이 궁색해야 난국을 타게 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법. 비행기표는 저가 항공을 이용한다. 검색을 하면 로마에 갔다 오는 왕복 티켓을 50만원 정도로 구입하는 방법이 있다. 가격이 싸니까 직항은 불가능하다. 중간에 두세 군데 정도를 경유해야 한다. 한 군데서 9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하는 수도 있으니까 미리 요가 매트를 준비해서 공항 후미진 데다 깔아놓고 잠을 자기도 한다. 주는 어떻게 하는가? 유스 호스텔을 이용한다. 1, 2만원이면 된다. 주로 20에서 30대 세계의 젊은이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열린 공간에서 이들과 어울리면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눠볼 기회이기도 하다. 식은 전기밥솥을 가지고 다닌다. 2인분 정도의 조그만 전기밥솥이 아주 유용하다. 유스 호스텔은 간단히 취사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다. 장기간 외국 여행할 때는 김치와 깻잎, 멸치조림, 된장국을 먹어야 피로가 덜하다. 말리타국에 밥솥에서 김이 나는 쌀밥에 깻잎을 얹어 식사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두세 군데 경유하는 저가 항공, 유스 호스텔, 전기밥솥이면 비주식 경비를 확 줄인다. 아, 궁축통이로구나. 나는 어느 별에서 왔을까? 어느 독자분이 매력에 대해서 한번 써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매력은 매우 주관적인 느낌이고 영역이라는 것을 전제해야 하겠다. 매력은 세 가지 단전에서 나온다고 본다. 하단전의 매력은 섹시함이다. 중단전의 매력은 재물이다. 섹시와 재물 싫다는 사람은 어디 있겠는가? 이건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다 아는 부분이므로 상단전의 매력을 논해야 한다. 상단전의 매력은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재밌고 즐거운 이야기 그리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매력있다. 미술사, 건축사, 문화, 인류학과 같은 분야에 해박한 사람이 매력있다. 4인승 침대 기차에 편안하게 같이 누워 이런 분야의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광활한 대륙을 횡단하고 싶다. 필자가 중학교 다닐 적에 쉬는 시간마다 쥐약 장수 흉내를 내서 반 애들을 배꼽 빼게 하던 그 친구는 지금 어디에 사는지 궁금하다. 중년이 되니까 삶이 심각해져서 웃을 일이 적어진다. 중학교 시절 그 쥐약 장수 친구가 그립다. 유머가 많고 즐거움을 주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사실은 귀한 사람이다. 내가 어슴푸레하게 생각하던 어떤 사안이나 상황을 분명하고 알아듣기 쉽게 정리해서 이야기해주는 사람도 매력이 있다. 입에서는 뱅뱅 맴돌지만 무엇라고 딱 표현을 못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구체적인 단어를 꼭 집어내거나 아니면 적절한 예화를 통해서 설명해줄 때 머리가 시원해진다. 복잡한 내용을 단순화시켜서 설명해주는 매력이라 하겠다. 단순화시켜서 설명해주는 화법의 재미는 영발담론에 있다. 소위 전생담이다. 전생에 어떻게 살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람의 사주팔자에 관한 이야기이다. 현생에서 자신이 고칠 수 없는 성격과 습관 등을 전생과 연결시켜 설명할 때 재미가 있다. 전생담의 최고봉은 부모 미생전이다.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에 나는 어디에 있었는가? 우주의 어느 별에 있었는가?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기체였는가?
아니면 절대 무였다는 말인가? 겨자씨보다 훨씬 작은 씨가 배 속에서 자라나서 이런 육체와 이런 근심을 품게 되었다는 우리 근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매력있다. 성격을 바꿔야 팔자가 바뀐다. 성격과 사고방식을 바꿔야 팔자가 바뀐다. 특히 자기를 되돌아보지 못하는 성격이 형성되면 고치기 힘들다. 자기를 되돌아본다는 것은 역지사지이기도 하다. 상대방 처지에서 생각해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역지사지가 된단 말인가? 하타 요가에서는 몸의 동작을 변화시킴으로써 사고방식이나 기질적 문제도 어느 정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하타 요가에서는 몸의 동작을 중시한다. 육체를 변화시켜야 마음이 변화한다고 보는 노선인 것이다. 마음이 변화하면 육체의 변화도 동반되지만 현실적으로는 마음 변화가 매우 어렵다. 마음 한번 바꾸기가 죽기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다. 마음을 바꾸기가 어려우니까 육체를 먼저 바꿔서 그 다음에 마음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도록 하는 노선이 하타 요가의 방법인 것이다. 내로남불을 치료하는 요가 자세로는 두 가지가 있다. 먼저 활 자세이다. 앞으로만 쏠린 카르마업장을 해소하면서 뒤쪽을 보강해주는 자세이다. 바닥에 엎으려서 두 다리를 들어올려 두 손으로 발목을 잡고 몸을 활처럼 휘는 동작이다. 책을 자주 보고 컴퓨터 화면을 많이 보면 결국 앞만 보는 셈이다. 요가에서는 전뇌를 이야기한다. 전뇌만 발달하고 후뇌가 각성되지 못하면 뒤를 보지 못한다. 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처지이고 주변에 대한 배려이다. 의식이 앞으로만 쏠려 있으면 상대방 처지를 보지 못하는 함정에 빠진다. 잘못하면 이중인격 철면피가 되는 수도 있다. 활 자세는 이걸 치료해주는 자세이다. 필자도 책을 자주 본 카르마가 전생부터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후뇌가 약하고 따라서 이 활 자세를 자주 해야 한다는 처방을 받았다. 사람은 살면서 자기를 입체적으로 점검해줄 명사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자세는 쟁기 자세이다. 하늘을 보고 누워서 두 다리를 들어 올려 두 다리 끝이 머리 위에 바닥에 닿도록 구부리는 자세이다. 열받아서 뚜껑 열리려고 할 때 이 자세를 하면 효과가 있다. 상기된 게 내려간다. 뇌경색과 심장마비를 예방해주는 자세이기도 하다. 쟁기 자세는 내가 세상을 바꾼다고 하는 의식 속에 숨어있는 아상과 명예욕을 조절하는 데에도 아주 효과적이라고 성명선생은 말한다. 후뇌를 각성시키는 자세이다. 오타니의 만다라트. 만다라와 아트의 합성어가 만다라트라고 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계획표를 가리킨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든 도상이 티베트의 만다라이다. 만다라를 심플하게 압축하면 주역의 구궁도로 전환된다. 정사각형 안에 9개의 네모칸이 있는 게 구궁도이다. 중앙 한복판의 칸은 비워놓고 나머지 8개의 네모칸에 8개를 배치해 놓았다. 만다라트는 이 구궁도의 배치를 활용하여 자신의 목표 달성 계획과 방법을 각자의 네모칸에 집어넣는 방식이다. 10년 연봉 7억 달러의 미프로 야구 선수 오타니 쇼헤이. 그가 고교 시절에 작성했다는 만다라트가 사람들 입에 회자되고 있다. 구궁으로는 밑에 줄 가운데 칸에 운을 표시해 놓은 부분이다.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운을 좋게 하기 위하여 8가지 실천을 해야 한다고 적어 놓았다. 인생에서 눈에는 보이지 않는 운이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려면 적어도 40세는 되어야 하는데 겨우 16에서 17세의 고교생이 어떻게 이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었단 말인가. 오타니는 운을 받으려면 먼저 쓰레기 줍기를 실천해야 한다고 여겼다. 쓰레기를 줍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흘린 행운을 줍는다고 생각하였다는 점이 놀랍다. 쓰레기를 잘 줍는 매너는 일본 문화에 박혀있는 것 같다. 축구 경기 끝났을 때 일본 관중들이 관중석 쓰레기를 주워서 가는 장면을 자주 본다. 인사하기도 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가 먼저 상냥하게 인사하는 것이 운을 좋게 한다고 여겼다. 심판을 대하는 태도라는 항목도 적어 놓았다. 자기에게 불리한 판정을 내리는 상황에서 심판에게 심한 불만을 표출하는 언행을 하지 말자는 다짐일 것이다. 자기가 던진 공이 분명히 스트라이크인데 심판이 자꾸 볼이라고 하면 열받는다. 이때 불만을 적당히만 표출하고 심하게는 표출하지 말자는 다짐으로 익힌다. 물건을 소중히 쓰자도 있다. 글러브나 야구 배트를 함부로 던지지 말자일 것이다. 응원받는 사람도 있다. 나는 대중과 팬들로부터 응원받고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는 다짐이다. 겸손이다. 자기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자각은 사람을 여유롭고 관대하게 만들어준다. 관대할 때 사람의 인품이 형성된다. 책 읽기도 포함되어 있다. 필자도 예전에 팔자 바꾸는 방법 6가지에서 톡서를 꼽은 적이 있다. 오타니의 만다라트에서 배울 게 많다. 방시혁의 뿌리. 방탄소년단은 방탄미사일과 같다. 미국 대중문화계의 심장인 빌보드 차트를 휩쓸지 않았는가. 이 방탄미사일은 전 세계의 한국의 저력을 과시하는 미사일이다. 그렇다면 미사일 제조자 방시혁의 뿌리는 어떻게 되는가? 지난주 칼럼에서 판소리의 뉴올리언스인 남원에서 수백 년 동안 세거하던 방시 집안이라는 것을 쓴 바 있다. 판소리는 전라도에서 발달한 독특한 음악 장르이다.
경상도는 학춤이다. 판소리의 벚꽃창신이 BTS로 나타난 것이다. 판소리의 4대 요소가 인물, 사설, 득음, 너름세이다. 춘향전, 흥부전, 심천전에 등장하는 광대들은 우선 인물이 좋아야 하고 사설은 문학적 표현 능력 내지는 말발을 가리킨다. 득음은 가창력, 그리고 너름세는 표정과 연기력이다. BTS의 노래와 가사, 군무에는 이 네 가지 요소가 모두 구현되어 있다. 방시혁의 외가는 전주에 사는 최씨 집안인데 이 최씨들이 전주에 공부 잘하는 집안이었다. 방시혁 어머니도 서울대 영문과를 졸업하였고 외숙과 이모들까지 포함하면 5명이 서울대를 나왔다고 한다. 큰 외숙은 양과 사법 행정 패스한 다음에 법관을 지냈고 셋째 외숙은 헝가리 대사를 지냈다. 전주는 판소리의 대사스 놀이가 열리던 무대였다. 남원에서 연마한 소리꾼이 전주 대사스 놀이에 와서 공식적인 인정을 받아야 비로소 명창이 되었다. 최씨 외갓집의 유전자 특징은 음악을 유달리 좋아한다는 점이었다. 방시혁 어머니는 시혁이를 뱃속에 품고 있었을 때도 항상 클래식 음악을 듣고 살았다고 필자에게 말한 바 있다. 어머니는 이 유전자를 꼽는다. 아버지가 사우디 대사관에 근무할 때 방시혁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학교를 다녔다. 사우디아라비아 제다라는 지역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녔다고 하는데 항상 반에서 1등을 했다고 한다. 유년 시절에 사우디, 요르단을 비롯한 아랍 문화를 접했고 당시 그리스와 동유럽을 비롯한 세계 여행이 다양한 문화 감각을 키웠지 않았나 싶다. 방시혁 조부는 풍수 마니아였다. 명당을 찾아 많은 지역 탑사를 마다하지 않았다. 하동군의 지리산 줄기인 형제봉 중턱의 명당에 윗대묘를 썼다. 후대 인물 나올 것이다. 이 지역은 섬진강이 돌아나가고 강 너머로 광양 백운산 봉우리들이 문필봉으로 보이는 지점이라서 필자도 평소에 자주 답사하였던 지점이다. 판소리라는 뿔이 집안의 유전자, 지능, 교육, 그리고 명당이 합해져서 물건이 나왔다. 그냥 나오는 게 없다. 인생이 묻어있어야 진짜 구라. 구라라고 하는 단어는 점잖지 못한 비속어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긍정적인 의미로 쓸 때도 있다. 때로는 고상한 맥락에서 통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유홍준 선생에게 들었다. 이건 필자에게 지적 자극이 되었다. 재작년이었다. 부산에서 출발하여 대만까지 갔다 오는 그린보트를 일주일 동안 유 선생과 같이 탄 적이 있다. 배를 타고 망망대해에 떠있는 상황에서는 육지로 나갈 수도 없고 전화도 오지 않기 때문에 장시간 이야기를 나누기에 좋다. 배의 갑판에 설치한 의자에 앉아 동중국해를 바라보면서 한국 구라의 계보와 전통에 관한 대담을 하게 되었다. 구라를 그리 차원 높게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히스토리보다 높은 단계로 보죠. 역사는 한번 읽는다고 해서 완전히 머리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노력을 해서 외워야 하는 부담이 있죠. 그런데 구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으면 머릿속에 쏙 남아요. 자연스럽게 기억이 되죠. 그래서 역사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경지가 구라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라는 것이죠. 역사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것이 구라다. 역사는 습기를 제거해버린 건어물이라고 한다면 구라는 등이 푸른 싱싱한 제주도 방어에 비유할 수 있다. 건어물은 씹으려면 딱딱하고 방어회는 씹는 부담이 자꾸 입에서 녹는다. 구라 이야기의 특징은 개방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 이야기에 내가 참여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 이야기가 나의 삶에 들어와서 에너지로 전환될 수도 있고 나의 경험이 그 이야기에 보태져서 또 다른 이야기로 분화될 수도 있다. 물론 역사도 그럴 수는 있지만 그 형식에서 구라가 훨씬 흡수율이 높다. 구라의 단계로 전환되려면 자기의 인생 체험과 채취가 녹아 있어야 한다. 인생 채취가 결여되어 있으면 전달력이 약하다. 책만 많이 읽는다고 해서 구라꾼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책상 물림이 된다. 거기에 인생이 묻어 있어야 윤기가 돈다. 양봉하는 벌이 먹은 설탕물이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꿀이 된다. 벌의 뱃속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는 그냥 설탕물이다. 그렇다면 한국 구라계의 원조는 누구를 꼽겠습니까? 벽초 홍명이라고 봐요. 임꺽정이 구라계의 대작이죠. 여기에는 조선의 정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방 촌놈이 아닌 서울 사람이 구라꾼 되기가 어려운 법인데 유 선생은 일찍부터 시골 유적지 답사를 많이 하면서 한꺼풀을 벗은 구라꾼이 되었다. 용서는 하지만 잊지 않는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 있는 테이블 마운틴은 필자가 가장 가보고 싶은 산이다. 높이는 1086m밖에 안 된다. 산은 높다고 장땡이 아니다. 그런데 산 정상 부분이 마치 테이블처럼 평평하게 생겼다. 식탁같이 생겼다고 해서 혹자는 식탁산이라고도 부른다. 산 정상의 평평한 부분의 길이가 무려 3.2km나 된다고 하니 굉장하다. 칼로 두부를 잘라놓은 모습이기도 하다. 필자가 이 산을 주목하는 이유는 테이블처럼 평평한 그 모습 때문이다. 동양의 가묘가 풍수, 터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양의 산을 거문토성의 형태로 분류한다. 아주 귀하게 여긴다. 제왕이 배출되는 기운을 지녔다고 본다. 왜 제왕인가? 제왕의 첫째 자질은 공평에 있다. 공평해야 만인을 다스린다. 공평함에서 카리스마가 나오는 것이다.
편파적이면 존경받지 못하고 결국은 분란을 초래한다. 검은 토성의 산은 정상 부위가 평평하므로 이 산을 평상시에 많이 보고 생활한 사람은 무의식의 공평한 마음을 축적하게 된다. 테이블처럼 생긴 모습은 마치 저울대의 양쪽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 평평한 균형 상태의 모습과 같다. 그렇다면 케이프타운의 테이블 마운틴에서 과연 제왕이 나왔단 말인가? 넬슨 만델라가 나왔다. 이제까지 아프리카 대륙에서 배출한 세계적인 인물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가 아닌가. 만델라는 정치범으로 27년 감옥 생활을 했는데 그 중에서 18년 동안 로벤섬 교도소에 갇혀 있었다. 교도소에서 바라보면 눈앞으로 테이블 마운틴이 보인다고 한다. 눈만 뜨면 테이블 산이 보이는 셈이다. 며칠 몇 주를 내다보면 비관스럽지만 몇십 년을 멀리 보면 희망적이다. 만델라의 말이다. 만델라는 교도소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검은 토성의 공평마사한 정기를 받았다고 본다. 342년간의 백인 통치를 종식하고 처음으로 흑인이 정권을 잡았지만 가해자였던 백인들에게 보복하지 않았다. 공존의 정치를 하였다. 잊지는 않지만 용서한다가 그것이다. 나는 풍수를 신봉하는 가며가이므로 테이블처럼 평평한 검은 토성의 산세에서 이런 철학이 나왔다고 여긴다. 고인돌은 왜 만들었을까? 고인돌은 왜 만들었을까? 한 20년 가까이 의문을 품고 있었다. 수십 톤도 더 나가는 그 무거운 돌을 기중기도 없던 시절에 어떻게 운반하였을까? 적어도 수백 명이 그 고생을 하면서 망자의 시신 위에 거대한 돌을 얹어놓을 필요는 무엇이었을까? 어떤 의미를 부여했던 것일까? 엊그제도 고인돌이 몰려있는 전북고창의 유적지를 돌아보았다. 세계적인 고인돌 유적지이기도 하다. 나에게는 죽은 자와 산자가 대화를 나누는 공간으로 다가왔다. 수천 년의 시공을 초월하여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고인돌이라고 하는 거대한 돌덩어리는 죽은 자의 영혼이 들어가 쉬는 공간이 내가 내린 결론이다. 말하자면 혼택인 것이다. 망자의 혼이 거주하는 집이기도 하다. 돌은 단단하다. 망자의 혼이 단단한 돌에 들어가 있으면 오랫동안 살 수 있다. 물렁한 데 들어가 있으면 얼마 못 간다. 집이 단단하다는 것은 그만큼 오래 간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선사시대 고대인들이 조상의 뼈가 묻혀있는 이 고인돌 앞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기도하면 바위 속에 들어가 있던 조상의 홀령이 나타나 후손에게 메시지를 전해준다. 이번 전쟁은 누가 이긴다. 어느 쪽으로 이사가라. 삼성전자 주식을 사거라. 팔아라 등등 기륭화곡에 관한 내용이 그 메시지였을 것이다. 고인돌은 고대 세계의 신전이자 신탁소 역할을 하였다.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인간끼리 토론해서는 알기 어렵다. 신탁으로 결정하는 게 고대의 풍습이다. 핵심은 돌이다. 거대한 바위일수록 그 영험이 더 크다. 바위에서 영험이 나온다는 것은 동서양이 모두 똑같이 생각하였다. 중동 요르단의 붉은 암벽 사이에 있는 페트라의 트리클리니움 무덤이 대표적이다. 암벽 속에 시체를 넣어두어야만 그 망자의 영혼이 영생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란의 페르세폴리스에도 가보니까 역시 고대 왕들의 무덤이 바위 절벽 속에 서랍처럼 들어가 있었다. 경주 남산에도 암벽에는 마애불이 새겨져 있다. 신라인들은 남산 마애불이 새겨진 바위 속에서 종교적 영험이 꿈틀거린다고 믿었다. 유럽에서도 성모 마리아가 나타났다는 영험한 수도원이나 성당은 거의 바위산이나 바위 절벽에 자리 잡고 있다. 관건은 바위이다. 고인돌은 두 가지 때문에 세웠다. 조상의 혼이 영생한다는 믿음과 조상 홀령이 앞이를 예측해 준다는 믿음에서 세운 것 같다. 효과적 장치이다.